이럴 거면 입양을 하지 말지. 굳이 왜 입양을 한 건가요? 참담했죠. 정인이는 생후 8개월 만인 2020년 2월에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지난해 2020년 10월에 결국 사망하게 되죠. 사망하기 전에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경찰에서는 부모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멍이 난 것을 마사지 하다가 그랬다. 차 안에 오랜 동안 방치한 걸 수면 교육하느라고 그랬다. 이런 식의 변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 원인은 장파열이었고요. 췌장 부위가 찢기고 파괴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이라고 보이고, 갈비뼈를 비롯해서 뼈 한 7군데 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골절이 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그건 그만큼 심각한 폭행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명백한 살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이럴 거면 입양을 하지 말지. 굳이 왜 입양을 한 건가요?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친부모에 의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 있잖아요. 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아기에게 투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이 흔히 양부모, 계부모라고 하죠. 자기가 낳지 않은 아기를 이후에 동거나 혼인관계 때문에 만나게 돼서 같이 살게 될 경우, 역시 자신이 원해서 생겨난 아기가 아니란 말이죠.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가장 비율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입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해야 입양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입양 과정에서는 오히려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더 애틋하고 더 강하고요. 일반적으로 학대는 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정인이 부모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학대를 했습니까? 추정은 할 수 있죠. 첫 번째,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잘 키우려고 입양을 했다. 그런데 입양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잘 키울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했었다. 자기의 핏줄이 아닌 입양된 아기에게 자기가 겪는 힘들고 어려움, 스트레스들을 모두 탓을 돌리는 그런 외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혹행위를 하게 됐다. 이게 하나의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입양을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친딸에게 어떤 아주 나쁘게 말하면 장난감, 친딸 혼자 외로울까 봐 같은 성의 동생을 만들어 줌으로써 데리고 놀고, 대단히 잘못된 그 경우라면 이후의 학대는 예견됐던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혹시라도 이 모친이 입양 자체를 주변에 과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 양모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입양했어요, 입양한 아기예요 라고 자꾸 먼저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그만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과시욕구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언제나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해라는 강박적인 인식 속에 커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목적, 부동산, 주택 관련한 그 자격 요건 중에 2자녀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입양을 해와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그 목적 충족 이후에는 이 아이는 귀찮은 존재이고 불필요한 존재, 나에게 짐이 되는 존재에 대한 미움과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학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드물게 학대를 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수잔 브링크스 사례가 있는데요. 수잔 브링크스의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었고요. 고 최진실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고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수잔 브링크라는 여성은 한국인인데 스웨덴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입양을 해간 부모가 학대를 한 겁니다. 아마도 수잔 브링크스의 양부모는 처음에는 제대로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런 사례들이 일부 유럽 국가나 미국 등에서 나타납니다. 일부러 장애 아동을 입양한다든지 일부러 인종이 다른 아동을 입양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주변에 과시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고 사랑을 베풀고 있어 라는 거고요. 그 경우에 그 입양된 아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래서 주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는 동정적 시선을 받고 자기에 대한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문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입양을 하면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느끼지 못하는 건지 그런 심리가 또 궁금하거든요. 학대 자체가 나쁜 건 알아요.
폭력 행위가 나쁜 건 압니다.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왜? 이 아이가 문제니까. 피해자 탓을 하는 거죠.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다, 오줌을 싼다, 또 돈을 훔친다. 이런 일들을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책임과 탓을 돌리면서 본인이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정 전체를 모르는 남이 나를 범죄자라고 처벌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를 하는 한편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도 가급적이면 안 남는 위치에 폭행을 하려고 하고 대단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이고 철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로는 훈육이 목적이 아니죠. 사실상 아동학대 대부분은 피해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가해자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해자가 겪고 있는 열등감, 어디선가 남에게 무시받았다는 느낌, 짜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동에게 이것을 쏟아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건 피해자 때문이다 라고 일부러 그런 이유를 찾아내요.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하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방어기제를 발동시켜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최근 보도를 보면 정인이 양부모의 부모들이죠.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변호사가 천안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다라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계모죠. 계모가 아동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그리고 더 작은 가방으로 옮기고 육중한 어른의 몸으로 위에서 뛰어서 내리누르고 숨쉬기 어렵다고 했더니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집어넣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가 살인죄로 검찰이 기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인이 부모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딸, 이 양모에게 최대한 낮은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이런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죄로 끌어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 양형 기준상 4년에서 7년 사이 가중 요소가 적용돼도 10년 이내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동일한 변호사에게 선임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울산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그 사건 역시 정인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2013년 칠곡에서 발생한 사건 역시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발생하는 지난해 천안 사건, 또 창녕 사건, 정인이 사건. 친구가 이뤄져도 그 이후에 아이를 분리 보호 조치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건 신체적 학대죠. 때리는 것, 고통을 주는 것. 또 언어적 학대가 있어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 왜 태어났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넌 없는 게 더 나아. 이런 식의 말들, 이건 엄청나게 신체적 학대 이상의 언어적 폭력, 언어적 학대가 되는 거죠.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꼭 말로 욕을 하지 않고 말로 험하게 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싸늘한 태도와 표정으로 일관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불러도 답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아이에게 그 또래에 꼭 필요한 문화적인 또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때 이것은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방임이 있습니다. 방임은 우리 아동복지법에서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학대 범죄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판사 부부가 괌에 놀러 갔다가 잠깐 아기를 차에 두고 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가 체포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기를 혼자 방임했다는 이유에서죠.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사 부부가 너무 놀란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을 잘 알고 법을 집행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는 판사가 스스로가 아기를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차에 놔뒀다가 방임 범죄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 극단적인 학대는 성적 학대도 있어요. 자기의 친자녀 혹은 양자녀, 입양 자녀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행위들도 상당히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대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망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불러요. 영어로 survivor라고 하죠.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학대라는 그 상황에서 이겨내고 살아낸 거예요. 장기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이 가해자는 지배 통제권을 갖고 있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외부와 차단시키죠. 대부분. 그래서 감금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 아동학대 피해 생존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 그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해자가 계속 하는 말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설명을 못 찾으니까. 역시 내가 나쁘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자꾸 버릇없이 굴고 나는 맞아야 되고 맞을 만한 존재구나. 자기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해자가 자기가 행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보상 행위를 해요.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너 때문이야?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달래주고 잘해줍니다. 선물 같은 걸 준다든지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보상을 해줘요. 이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꿀 같은 상당히 달콤한 학대 피해 이후에 찾아오는 아주 짧은 보상인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평상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에 이 가해자에게서 원인이 있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또다시 학대의 동기를 느낄 만한 상황이 되면 또 학대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학대의 악순환 고리라고 불러요.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피학대 아동, 학대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학대만이 아니라 학대 이후에 찾아오는 보상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를 견뎌내게 돼요. 그 이후에 다가올 짧은 그 순간을 기대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견을 하게 돼요. 이때쯤이면 내가 맞을 것 같아. 이때쯤이면 아마도 나한테 뭘 집어 던질 거야. 그런 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게 되면 일부는 학대의 악순환 고리 자체를 자신의 삶으로 아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냥 그것이 자기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짧은 보상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대체 만족을 얻고 외연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겪은 학대의 피해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건 자신의 또래나 자기보다 어린 존재에게 행하거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커서 아이를 낳고 자기들이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누군가에게 알린다든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시도가 실패하게 되죠. 그 상대방이 무슨 요청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무시하거나 나는 니네 부모 일을 왜 나한테 얘기해?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가 이거 아니에요. 얘가 가끔씩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영화 만화에서 본 거를 실제처럼 느끼기도 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탈출하기도 합니다. 벗어나죠. 가출을 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어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시도를 해봤지만 도저히 학대 행위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학대 행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동물들에게서도 많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동물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래 수명보다 일찍 죽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사람은 계속 그렇게 혼자서 감내하면서 내적으로 병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가 아동학대 피해자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3 아들의 경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고요. 그럴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공격 혹은 살인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다른 한쪽은 자신의 안쪽으로 문제가 향하는 경우인 거죠. 대개 경우는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혹은 다중인격 장애를 앓는 경우들도 있고 해리 증상이라고 하죠. 자신이 겪은 그러한 그 끔찍한 상황을 견디기 힘든 상황을 분리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해리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역으로 미국에서 행한 연구를 보면 다중인격 장애자 중에 거의 90% 정도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아동학대 피해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받은 아동의 경우에 대뇌의 영상을 찍으면요 전전두엽 부위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 등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피해라는 것 정말 재앙적이다라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대 피해자는 우리가 생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모두 분노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가해자들을
향해서 죽여라, 살인죄 적용해라,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방관, 우리들의 어른들의 책임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또 다른 측면으로 국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나면은 갑자기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법안이 뚝딱뚝딱 만들어져서 제출이 돼요. 이것은 제대로 된 반응인가? 경제청장은 공개 사과를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제 역할 제대로 하자예요. 사실 뭐 이런저런 법 만들기 전에 경찰이 경찰로서 제 역할을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제 역할 제대로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 역할 제대로 하고 그런데 그 제 역할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왜 경찰관들이 제 역할 제대로 못할까요? 그 해당되는 경찰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이 업무에 치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결국 승진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좀 더 많이 부여되는 사건들을 잘 해결해야 될 테고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중에 기소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3번 이루어졌는데 이 3번 이루어지는 동안에 모두 다른 경찰관에게 접수가 됐고 다른 팀에 할당이 됐고 그래서 다 그 팀들은 처음 받는 신고였던 거죠. 그리고 매번 접하는 여러 아동학대 신고, 가정폭력 신고들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된 거고 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양부모인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눈물 흘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경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거짓말 이런 걸 파고들고 분리시키고 보호하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줘야죠. 경찰관이 신고받으면 최선 다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수를 늘리겠다, 지정을 다시 하겠다, 교체하겠다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아동학대, 아동보호 전담하는 공무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뭐 5, 6명, 해당되는 아동들의 숫자는 수십만 명. 또 하나의 문제는 뭐죠? 가서 분리시켜서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데 보호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72군데밖에 없어요, 쉼터가. 아동보호 쉼터가. 어떤 지자체는 없는 것도 있고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장 언론 기사, 방송 보도에 즉시 분리해야 한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말하긴 좋죠. 어떻게 협력하게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